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관련된 이야기부터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5월 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재 대 악재, 5월 시장의 대응 전략은? 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기쁜 소식을 먼저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좋을까요? 기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죠. 그럼 안 좋은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훈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좋은 악재, 5월 우리 시장에 대한 악재 예상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재가 그렇게 또 많아도 정말 중요한 이슈는 앞에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찬홍 파트너. 우리 박찬홍 파트너가 생각하는 5월의 악재, 지금 악재와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시장에. 그렇죠. 박찬홍 파트너가 제일로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악재는 뭔가요? 일단은 유가죠. 유가. 유가. 그렇죠. 네, 뭐 신흥국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트리거가 결국엔 저는 유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뭐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은 미국의 셰일 오일 가스 업체들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러시아에 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도 문제 발생률이 10% 아래입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가스 업체들의 뭐 채권 문제, 하이힐드 채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후에 불과하고요. 이 13% 정도 되는 미국의 셰일 오일 가스 업체들이 부실화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뭐 87%는 견조합니다. 쉐브론이나 엑손모빌 같은 회사들이 오히려 이런 그 셰일 오일 가스 업체들 중에서 부실화된 거를 오히려 M&A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는 게 15달러에서 20달러 정도만 유가가 유지가 되면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최저 1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5달러가 언제든지 복귀가 되면은 배럴당 15달러가 복귀가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러시아도 몇 년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냐? 브릭스가 문제인데 일단 그 중국은 빼고요.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문제입니다. 이쪽 그 세 나라는 유가를 채굴할 때 생산 비용이 최소 50에서 70달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저 유전이나 그 다음에 원유를 채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원유를 채굴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가가 이대로 10달러 밑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쪽 브릭스에서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신흥국 같은 이런 나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6월 그 원유 선물 롤오버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유가를 원유를 선물을 사면은 결국에는 현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원유 저장고가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 지금 현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글 맵을 보시면요. 그 싱가포르 쪽을 보시면 원유 유조선들이 그 때를 지어서 물 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나 이런 그 미국의 원유 저장소를 보면은요. 그 원유 저장소가 80% 이상 차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5월 달에서 6월로 넘어가면은 원유 선물을 현물로 바꿨을 때 이제 그 원유를 현물을 저장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원유를 사다가 오히려 이 저장을 맡겨야 되는 하면 저장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6월물 원유 선물 롤오버 비용이 또 높아져서 결국에는 또 유가가 크게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가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유가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또 많은데 그 나머지는 또 다른 분들한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유가입니다. 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이너스 유가, 또 다시 한번 마이너스 유가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시장은 사실 유가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유가가 계속 흔들리면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유가에 대한 우려가 어느 기간 정도쯤이면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도 여쭤볼게요. 일단은 5월까지는 이 유가의 변동성이 저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더니 WTI 원유 선물 가격이
10.68달러, 10달러, 곧 10달러가 또 붕괴됩니다. 10달러가 붕괴되면서 한 번 또 출렁이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한 번 더 찍을 가능성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찍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레버리지 ETM부터 해서 WTI 원유 선물에 관련된 ETM부터 해서 ETF까지 또 한 번 크게 움직임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ETN이나 ETF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큰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이 또 한 번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월까지는 일단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까지 유가는 조금 주의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찬홍 파트너의 5월의 악재 유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네. 박윤진 파트너의 악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악재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확실히 주식을 보고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악재라고 하면 사실 좀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모인 자리에서 근데 왜 자꾸 빅텍이 오르고 왜 자꾸 방산주들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어봤는데 그게 지금 악재인 거예요. 약간의 스물스물 뭔지 모르는데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산주들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 못 찾았다는 불확실성.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약간 이만큼의 어떤 불안함이 좀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시장에는. 이게 가장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슈를 찾아보다 보니까 혹시 북한 쪽에 뭔가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거죠. 그 불확실성. 그렇다면은 우리 박윤진 파트너의 5월의 악재는 김정은의 위중설, 위독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말 일단 뭔가 위독하다. 뭔가 좀 정말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주식은 출렁거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은 반드시 출렁거릴 겁니다. 네. 근데 오히려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반짝하고 해가 나오는 것처럼 또 갑자기 우리 앞에 딱 모습을 드러내면은 주식은 오히려 또 호재성으로 이렇게 또 반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뭔가 길어지고 이런 스케줄이 김정은이 지금 약간 이렇게 숨어 있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고 늘어지고 뭔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내재되어 있다면 시장은 계속 좀 불안감을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5월 달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희가 그렇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딱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박윤진 파트너는 김정은 불확실한 상태인 이 상황 자체가 5월 시장에는 악재로 다가올 것이다. 5월 시장의 악재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영철 파트너 악재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5월 시장의 악재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악재가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악재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악재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부담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사실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가 없고 그다음에 많이 오른 것만큼 악재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증시 격언을 빗대지 않아더라도 많이 들으시는 얘기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순간 이래도 되나라는 그러한 시점, 그러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이 호재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장중 조정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림이 분명히 나타나긴 하거든요. 장중에 왜냐면은 최근에 4월 21일 날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기준으로 장중에 한 5% 정도가 빠졌다가 밑꼬리를 달고 다 올라오는. 그러니까 장중에 만약에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가 있으면 남들보다 내가 먼저 팔아야지라는 심리가 분명히 발생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이 올라온 거 빼고는 사실 지금 시장이 실적을 주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경기가 부러진 거를 주목을 하지도 않고 유동성에만 집착을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호재이지만 지금 시장의 부담을 느끼는 심리적인 악재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하락을 한 상황에서 시장이 어떤 쉽게 말해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덮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그런 표현이 느낌이 맞을까요? 있죠. 예. 그래, 그것도 또 악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코로나19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감소세입니다. 확실한 감소세, 두 자리, 한 자리 수의 감소세긴 한데 미국은 100만이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로써 100만이 돌파를 한 거 보면은 또 코로나도 굉장히 악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5월에 우리가 좀 주의해봐야 될 불확실한 이런 악재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기분 좋아지시게 호재 이야기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악재를 하나 아직 또 있으세요? 빠진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제 모두가 다 2분기 실적 악화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의 소비 침체와 중국의 그 공장에 있는 그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의 소비 침체가 45%나 되고요. 거기에다가 또 중국의 재고율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건이 팔리지 않는 부분이 잘못하면은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일본의 그 코로나 확산이 의외로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도 100만 명이 넘었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일본과 미국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지금 뭐랄까 많은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재확산도 만약 재확산이 된다는 그 부분이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은 또 다른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침체와 재고율 그리고 코로나의 재확산 여부 이 부분을 악재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네. 국민 정부에서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 모습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계속 떠오르는데 이것이 제2의 또 코로나의 재발로 인해서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정말 악재네요. 네, 악재. 그거는 5월의 악재가 아니라 2020년 전체의 악재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심각한 악재인데 어찌됐든 악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보다 뭐 작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고 저희가 또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문자샵 파라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이런 악재도 떠오릅니다라는 의견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토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호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라는 말을 딱 떠올리자마자 막 스쳐가는 이야기들이 막 몇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윤진 파트너께 먼저 호재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호재하니까 지금 사실은 진짜 돈을 끌어당기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막대한 유동성만큼 지금 시장에서 큰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호재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유동성은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호재 지표를 딱 하나 이제 놓고 본다면 유가는 정말 지금 너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완전 놀리듯이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세요. 나스닥은요, 정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스닥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내가 시작하니까 당신들 다 따라와. 빨리 따라와. 아직 못 따라와서 그거밖에 안 돼.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간다. 나 이러다 나 내리면은 당신도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느낌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거의 선두 대열에서 이게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나스닥에. 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나스닥이 조금이라도 꺾이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우두둑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5월에 아까 말했던 그런 불확실성 있죠.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는 이제 또 하나 맞은다. 그럼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이 굉장히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호재 지표다. 나스닥을 보면은 그래도 좀 할만한 지금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박윤진 파트너의 호재는 우리가 유동성 장세의 호재를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요. 박윤진 파트너의 호재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럼 우리 김영철 파트너의 호재도 궁금해집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공교롭게 저도 딱 하나 호재라고 하면 나스닥이 강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나스닥 요즘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약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규제나 이제 많은 코인들이 생기면서 그 24시간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스닥 해외 선물도 요즘에 좀 많이 하시는데 나스닥을 뭐 이야기를 할 때 만스닥이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9,000선을 뭐 돌파를 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를 넘어서 뭐 만스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매수하면 먹는 나스닥인데 이거를 못하는 시장이 어디 있냐. 이게 제가 작년 재작년 비트코인 볼 때 그 뭐 게시판들이나 그런 데서 들었었던 얘기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다른 건 나스닥은 분명히 미국에서 법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로 이제 규제를 잘 해주는 그러한 시장이고 또 하나는 사실 뭐 이번 코로나 이슈를 보면서 물론 이제 코스피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연준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돈을 풀면서 그렇죠.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만스닥이랑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연준 빔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빔을 그러니까 뭐 호재를 발표를 하면은 나스닥 선물이 이제 그 빔을 쏘듯이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이고 나스닥이 그렇게 끝나고 국내 아시아 시장에서 움직일 때는 코스피랑 거의 똑같이 뭐 코스피는 나스닥 ETF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스닥 선물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꺾이지 않으면 사실 진짜 시장에 뭐 어떤 악재가 나와도 그거를 다 받아주는 그러한 이제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시장도 지금 나스닥이나 사실 다우나 그다음에 S&P 그다음에 러셀 2000 사실 미국이 정말로 경기가 좋고 좋은 흐름이라면 러셀 2000 중소형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S&P 500 그 이제 표본군이 많은 기업들이 올라야 되는데 나스닥이 워낙 뭐 강한 움직임이고 그다음에 어제 또 놀란 건 사실 테슬라가 10%그 구간에서 또 한 번 10%를 끌어올리는 걸 보고 정말로 나스닥은 다른 세상의 지수이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게 일단은 코스닥과 코스피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는 연준이 이제 돈을 풀어주고 있고 그 유동성의 힘을 믿고 나스닥의 움직임이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나스닥이 꺾이기 전까지는 사실 시장의 악재가 크게 보이지 않는 그래요. 그러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영철 파트너의 5월의 호재는 미국의 연준의 부양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코로나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사실 지금 뭐 미국에서 어떠한 경제 지표가 나와도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나스닥 선물이나 지수가 그날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빠졌다가 연준이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시장이 더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그 이제 확진자 수치마저도 그 호재로 시장이 인식할 정도로 시장의 그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선두주자에 정말로 나스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그런 생각 들죠. 이런 부양책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보여주듯이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으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찬홍 파트너가 생각하는 5월의 호재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뭐 유럽 무제한 그 양적 완화나 유동성 공급은 그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게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으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이제 비대면 의료 산업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비대면 의료 산업 관련주들 뭐 급등 나왔습니다. 인성정보 그다음에 뭐 비트컴퓨터 같은 유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최근에는 또 수소경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수소차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경협 얘기 나오면서 이제 남북철도 연결 관련해서 이제 철도 관련주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주들 같이 올랐는데요. 이제 남북경협주들은 이제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 때문에 잠깐 지금 현재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되면은 경협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5월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정책주나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 정책은 지금 오늘 또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크게 뭐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새만금 사업, 그다음에
동남권 그 신공항 관련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제주 제2공항 이렇게 5개의 사업을 정부가 열심히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은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SOC 쪽은 좀 주춤한 정책을 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SOC 쪽으로 좀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얼토당토안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씩 다 순환매가 있는데 오히려 건설주나 이 SOC 관련된 뭐 시멘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해서 이 정부 정책주들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런 뉴딜 정책이 바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찬홍 파트너는 한국형 뉴딜 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호재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좀 세 분 다 좀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봐주셨는데 저는 좀 소박한 그림의 어떤 호재들이 좀 떠오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로 인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보복성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꾹 참고 있던 눌렸던 소비의 본능이 한 번에 좀 빵 터지지 않을까 이런 물론 단계적 완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어쨌든 세 분의 호재와 악재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러면 짧게 저희가 시간이 지금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렇다면 5월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나는 이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왜? 이렇게 짧게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김영철 파트너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억눌려 있는 그 매수 심리가 받쳐지면서 일단은 올라올 것으로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최근에 일단은 호텔신라나 아니면은 그 외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이제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이제 소비 쪽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일단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 파트너는 소비 쪽 호텔신라나 네. 어디 또 뭐 말씀하셨죠? 여행 관련된 여행 관련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박찬홍 파트너. 네네. 네. 5월 눈여겨볼 만한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보복적 소비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외출을 자제하면서 화장품 수요가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화장을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외출을 본격화하면은 화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의외로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 회사들이 손세정제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나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많은 화장품 중에서는 또 클리오가 있고요. 또 클리오는 또 코스맥스의 OEM, ODM으로 또 화장품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클리오, 코스맥스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이 또 현대판 뉴딜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5G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레벨 4까지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찬홍 파트너는 화장품 관련주와 자율주행차 관련주 주목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윤진 파트너 5월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 혹은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두 분이 진짜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소비재 쪽, 보복성 소비에 관련해서 이제 중국 유커들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두 분은 보니까 이제 유커들도 이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그 종목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내수 안에서 우리들도 소비를 하는 거죠. 이제 막 마트에 나가고 싶고 네. 가면 이제 막 그동안 안 샀던 거 쫙 다 그냥 다 종류별로 한번 사고 이제 그럼 이마트라든지 또 BGF 리테일이라고 최근에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리테일 관련주들 이런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어쩌면 5월에 계약이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네,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사실 약간 5월 달에 잘하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좀 약간 침체돼 있거든요. 근데 이 관련주들이 좀 다시 한번 알코올 손세정제 또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비치하겠습니까?
또 마스크도 엄청 많이 구비해 놔야 되고요. 뭐 어떤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또 약 같은 것들도 비상약 같은 것들도 구비해 놓고 하다 보면 그 관련주들이 한번 반짝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